며느리 서미영에게는 단돈 1원도 남기지 말 것. 변호사의 목소리가 병원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가득한 빈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죠. 방금 전까지 조용히 흐르던 추도곡마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이런 것이라니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런.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조차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은지는 엄마를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하지만 미영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마치 영혼이 몸을 떠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정순의 영정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정 속 정순은 단정한 회색 한복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이제 그 미소가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괴롭히더니 죽어서까지 이런 선물을 남기다니요. 친척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유언이 어디 있어? 정순이가 미영이를 그렇게 미워했나?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미영의 귀에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유언장은 처음 봅니다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인의 뜻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미영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에 시집와서 첫날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모습들, 가리고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의심의 눈초리까지. 미영아. 재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미영은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은지가 엄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차가워진 엄마의 손을 만지고 나서야 은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이때 문득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요.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영아, 일단 집에 가서. 재훈이 말을 꺼냈지만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뜻이시니까 그대로 하면 되죠. 미영은 정순의 영정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모셨는데 결국 이런 평가를 받는군요. 빈소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죠. 하지만 미영에게는 모든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은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무척 사랑했던 은지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미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할머니도 할머니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하지만 정말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공개적인 모욕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유언이 공개되다니 미영에게는 치욕 그 자체였습니다. 재훈은 어머니의 유언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30년을 함께 산 가족에게 이런 차가운 말을 남기다니요. 평생 어머니를 존경했던 재훈에게는 어머니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혼란스러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재훈 씨께, 교육비 명목의 예금은 은지 씨께 이전될 예정입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그 순간 은지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러셨을까요? 엄마가 할머니를 얼마나 잘 모셨는데 눈물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미영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은지야. 할머니도 할머니 생각이 있으셨을 거야. 하지만 미영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서러움이 밀려올랐습니다. 시집와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히 쉰 적이 없었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싶었죠.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시어머니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모시고 다녔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죠. 남은 것은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미영은 마지막으로 정순의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미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유언장의 충격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죠. 차 안에서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문득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5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설렘 반 떨림 반으로 시댁 문턱을 넘던 그날 말이죠. 어서 오세요, 새댁. 동네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정순의 표정만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키도 작고 얼굴도 그저 그렇네. 정순이 재훈에게 속삭였지만 미영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신혼 첫날 밤부터 시집살이는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정순이 미영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댁, 일어나서 밥해야지. 우리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되겠어? 미영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결혼 전 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의 어려움에 대해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시작될 줄은 몰랐죠.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미영에게 정수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밥은 왜 이렇게 질게 짓니? 우리 재훈이가 된 밥을 좋아하는데. 국은 너무 짜다. 다시 해. 김치는 어디서 배운 거야? 맛이 이상해.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정성껏 만든 음식마다 트집을 잡았죠. 재훈은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한마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밤에 미영이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재훈의 답변은 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미영이 친정에 다녀오면 친정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지 왜 시집 왔어?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미영이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할 텐데 딸이면 어쩌지? 정수는 미영의 배를 보며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죠. 임신 중에도 집안일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임신했다고 집안일 안 하면 되는 줄 알아? 우리 때는 임신해도 일하고 또 일했어. 은지를 낳은 후에도 정순의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았네. 대가 끊기겠어. 산후조리 중인 미영에게도 가혹했습니다. 그래도 미영은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새벽마다 일어나 정순이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였고 정순의 옷가지를 정성껏 손빨래했습니다. 정순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밤새 간병을 했죠. 해열제를 먹이고 미음을 끓여드리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하지만 몸이 나은 정순이 미영에게 한 말은 차가웠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은 안 해. 며느리 돌이지 뭐. 미영의 마음은 점점 달아갔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서러웠거든요. 밤에 혼자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린은지가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할 때도 정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애가 좀 아프다고 호들갑 떨지 마. 애들은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미영은 은지를 업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재호는 회사 일이 바빠서 함께 갈 수 없었거든요. 밤늦게 집에 돌아온 미영에게 정순이 한 말은 더욱 서늘했습니다. 어디 갔다 온다고 연락도 안 하고. 예의가 없어. 은지가 아파서 병원에. 미영이 설명하려 했지만 정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디 간다고 미리 말하는 게 예의 아니야?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미영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친정에 가는 것도 마음껏 할 수 없었죠. 미영아, 왜 이렇게 말랐어? 친정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육아 때문에 그래요. 미영은 시댁에서의 힘든 일들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재혼에게도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비슷했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니까 성격이 까칠해지신 거야. 조금만 더 참아줘. 하지만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영은 점점 지쳐갔고 정순과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죠. 그래도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정순이 미영의 정성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어머니는 왜 저를 미워하세요? 어느 날 미영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정순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워한다기보다는 너 같은 애가 우리 재혼이랑 결혼한 것 자체가 기적이야. 그 말을 들은 미영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견뎌냈는데 결국 유언장에 남은 것은 차가운 거부뿐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난 미영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집에 도착한 가족들은 각자 무거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순이 살던 집은 여전히 정순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돋보기, 탁자 위에 혈압약, 그리고 정순이 늘 앉던 안락의자까지 모든 것이 며칠 전과 똑같았지만 이제 정순은 없었습니다. 미영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습관처럼 정순의 저녁약을 챙기려다가 문득 멈춰섰죠. 이제 더 이상 챙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어머니의 방 앞에 서서 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직 정순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유언장의 내용은 더욱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미영이 문득 몇 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정순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된 그날 말이죠.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미영이 정순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죠. 정순이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영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배가 아파 죽겠어. 정순의 신음소리가 들렸죠. 미영은 급히 정순을 부축해서 침실로 모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정순은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병원에 가시죠.
미영이 제안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을 거야. 하지만 다음 날부터 정순의 태도가 이상해졌습니다. 미영이 가져다 주는 약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 약 평소 먹던 거 맞아? 정순이 손바닥 위에 혈압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늘 드시던 약이에요. 미영이 답했지만 정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순이 미영을 불러 세우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너 내 약 바꿨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바꿨어. 약 색깔이 다르잖아. 정순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확인해 보니 평소와 똑같은 약이었습니다. 처방전도 그대로였고 약국에서 받아온 약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죠. 어머니, 똑같은 약이에요. 여기 약봉지에 적힌 이름도 보세요. 미영이 설명하려 했지만 정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다른 약으로 바꿨어.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재훈이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재훈아, 너 부인이 내 약을 바꿨어. 나를 독살하려는 거야.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훈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미영이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지만 정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뭘 또 확인해. 색깔이 다르다고. 미영은 억울했습니다. 정성껏 어머니를 돌보는데 이런 의심을 받다니 서러웠거든요. 하지만 정순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상태가 이상해요.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거겠지. 조금 더 지켜보자. 재훈의 답변은 늘 그랬듯이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의심은 계속됐습니다. 며칠 후에는 미영이 끓인 국에도 트집을 잡았죠. 이 국 맛이 이상해. 뭘 넣었어? 정순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된장국을 끓였는데요. 미영이 답했지만 정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분명히 다른 걸 넣었어. 내가 먹어봐서 아는데.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방법으로 끓인 국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그 국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미영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무엇을 해도 의심받는 상황이 계속됐거든요. 약을 가져다 줘도 음식을 만들어 드려도 정수는 미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저 한 번이라도 믿어본 적 있어? 어느 날 밤 미영이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어머니 편만 들어왔던 재훈에게는 부인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웠거든요. 어머니를 조금만 더 이해해줘.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거야. 재훈의 변명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이해하라고? 30년을 이해해왔는데 언제까지 이해해야 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여전히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잠깐만 참아줘. 어머니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미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조차 미영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부터 미영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순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했죠. 하지만 정순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미영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의 지지도 시어머니의 믿음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정순의 의심이 시작된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미영은 오해를 풀기 위해 정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정순은 점점 더 미영을 피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미영이 정순의 방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방 안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미영이 문을 두드려도 쇠기 역할하며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한번 얘기해봐요. 미영이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미영은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미영은 점점 지쳐갔죠. 며칠 후 미영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정순이 좋아하시는 호박죽을 끓여서 가져다 드린 것이죠. 어머니, 호박죽 끓였어요. 드시고 약 드세요. 미영이 쟁반을 들고 정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정순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들어와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박죽이에요. 달지도 않고 부드럽게 끓였거든요. 미영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정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치도록 노력할게요. 미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정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정순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미영이 답했지만 정수는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정수는 미영과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미영이 약을 가져다 줘도 식사를 차려드려도 정수는 최소한의 반응만 보일 뿐이었죠. 한편 은지는 이런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정순과 특별히 가까웠던 은지에게는 할머니가 항상 다정하고 자상한 분이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은지가 정순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순은 은지에게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래, 우리 은지가 그렇게 똑똑하구나. 할머니의 미소를 보며 은지는 행복했죠. 은지에게는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할머니보다 정순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더 애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죠. 엄마, 할머니가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하세요? 어느 날 은지가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래. 미영은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할머니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순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탁자 위에 놓인 일기장이 은지의 눈에 들어왔죠.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본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글씨로 적힌 내용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미영이가 내 돈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자꾸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다. 은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돈을 노린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미영이가 내 약을 바꿨다. 분명히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다. 며느리를 믿을 수 없다. 재훈이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된다. 일기의 내용들은 모두 엄마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손이 떨렸죠. 그때 정순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은지야, 뭐하고 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은지가 급히 일기장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은지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할머니 일기 봤니?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은지가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정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은지야, 할머니가 하는 말 잘 들어. 내 엄마는. 정순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손녀에게까지 며느리의 나쁜 얘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 엄마가 어떡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잘못 생각한 거야. 정순이 급히 말을 바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에 적힌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엄마가 그런 사람일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은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거짓말을 쓸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엄마가 정말로 할머니를 해치려고 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처럼 할머니 아침 약을 준비하는 엄마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죠. 엄마, 할머니 약 맞는 거죠?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은지야. 왜 그런 걸 물어? 미영이 이상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에 적힌 내용들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며칠 후 은지는 또 다른 일기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미영이가 내 보험금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자꾸 내 건강을 걱정하는 척한다. 재훈이는 너무 순진해서 부인의 속마음을 모른다. 일기를 읽을 때마다 은지의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엄마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할머니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은지는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에게 말하자니 가족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고 엄마에게 직접 묻기에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저 조용히 엄마와 할머니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은지의 마음속에는 깊은 혼란이 자리 잡았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식탁에 앉지 않았죠. 미영은 부엌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재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우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30년을 함께 산 가족에게 그런 차가운 말을 남기다니 평생 존경했던 어머니의 다른 모습을 본 것 같아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영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개인 물품들을 작은 가방에 넣으면서 30년의 시간을 정리하는 기분이었죠. 옷장 깊숙이 간직해둔 결혼 앨범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일찍 일어난 은지가 엄마의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잠깐 친정에 다녀올게. 미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엄마의 표정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미영은 딸의 볼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많이 미안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깐 쉬고 오려고. 미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은지는 불안했습니다. 미영이 집을 나간 후 재우는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미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아빠, 엄마 연락 안 되세요? 은지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응. 아마 친정에서 쉬고 있을 거야. 재훈이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미영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점점 불안해졌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미영이 상처받은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 엄마 친정에 전화해 보세요. 은지가 제안했습니다.
재훈이 미영의 친정에 전화해봤지만 미영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잠깐 왔다가 금방 나갔어요. 친정 어머니의 말에 재훈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은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간 것 같은데 아빠는 엄마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빠는 왜 엄마를 안 찾아요?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도 충격을 받으셨으니까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재훈이 변명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지는 혼자서라도 엄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자주 가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평소 엄마가 좋아하던 카페, 교회, 심지어 동네 마트까지 뒤졌지만 미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지는 할머니의 병원 기록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순의 진료 기록 중에 낯선 진료과 이름이 있었던 것이죠. 신경정신과. 은지가 의아해하며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록에는 정순이 몇 년 전부터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명은 경도인지장애 의심, 망상, 장애 초기 증세라고 되어 있었죠.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망상 장애라는 진단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망상 장애가 뭐지? 은지가 급히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망상 장애는 현실에 없는 일을 사실이라고 믿는 증상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주요 증상 중 하나였죠. 은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의심했던 것들이 모두 망상 때문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할머니의 일기에 적힌 내용들도 사실이 아니었던 걸까요? 은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병원에 전화해 봤습니다. 하지만 환자 개인정보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죠. 그때 은지는 할머니를 돌봐드렸던 간병인 이모를 떠올렸습니다. 정순이 몸이 불편해지면서 몇 달간 간병을 도와주셨던 분이었죠. 은지는 간병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은지예요. 아, 은지. 할머니 장례식 잘 치렀니? 간병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모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간병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 할머니가 마지막 몇 달간 좀 이상하셨어. 며느님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상한 얘기요? 며느님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거나 돈을 노린다거나. 그런데 내가 보기엔 며느님이 정말 잘해드렸거든. 밤새 간병하러 오실 때마다 할머니 안색이 달라지셨어. 은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응, 할머니가 겉으로는 며느님한테 차갑게 대하셨지만 며느님이 없을 때는 늘 고마워하셨어. 미영이가 고생이 많다고 혼잣말 하시더라고. 간병인의 증언을 들은 은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속으론 엄마에게 고마워하셨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왜 할머니가 엄마를 의심하셨을까요? 병 때문이었던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망상 증세라고 하시더라고. 가족을 의심하는 게 흔한 증상이라면서. 은지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의심과 불신, 유언장의 차가운 내용까지 모두 병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엄마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30년간 정성껏 모셨는데 마지막에 그런 유언을 남겨진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은지는 하루빨리 엄마를 찾아서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병인과의 통화를 마친 은지는 복잡한 마음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의심한 것이 모두 병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재훈이 문을 열어보니 며칠 전 유언장을 공개했던 변호사가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변호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재훈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고인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은지도 변호사의 방문이 궁금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칠 전 충격적인 유언장을 공개했던 그 변호사였거든요. 사실은 변호사가 말을 꺼내려다가 망설였습니다. 고인의 방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유언장이요? 재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네, 이것은 며칠 전에 공개한 유언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작성 날짜를 보니 고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쓰신 것 같습니다. 은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유언장이라니 혹시 할머니가 정신이 또렷할 때 쓰신 것일까요? 그런데 왜 이제야 발견된 건가요? 재훈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인의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방을 완전히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죠. 이 유언장은 공증을 받지 않은 자필 유언장이지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정순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 같은 유언장이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훈과 은지는 숨을 죽이고 변호사의 입을 바라봤죠. 나 정순은 정신이 또렷할 때 이 글을 쓴다. 변호사가 정순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내 머리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미영이를 의심하게 된다. 은지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상태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미영이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하지만 정신이 맑을 때 생각해보면 그럴 리가 없다. 미영이는 30년 동안 나를 정성껏 모셨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한 것이 병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내가 미영이에게 얼마나 매정하게 굴었는지 안다. 특히 요즘에는 더욱 심하게 대했다. 내 병 때문에 미영이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런 내용의 유언장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미영이는 새벽에 일어나서 내 약을 챙겨주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준다. 내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준다.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찾겠는가. 은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의 정성을 모두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병이 심해질수록 나는 미영이를 더욱 미워하게 된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병 때문이다. 미영이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변호사가 잠시 멈춰서 재훈과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내가 미영이를 오해했다면 그 아이에겐 내 죄가 크다. 30년 동안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까지 의심했으니 말이다. 재훈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평생 어머니 편만 들었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정신을 잃기 전에 이 글을 남긴다. 만약 내가 미영이에게 해로운 유언을 남긴다면 그것은 병 때문이니 믿지 말기를 바란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모든 재산은 은지에게 맡긴다. 은지가 할머니를 대신해서 엄마에게 잘해주기를 바란다. 미영이에게 전하고 싶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변로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자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렸죠.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이런 마음이셨구나. 재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변로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망상 증세가 주요 증상 중 하나였고요. 그렇다면 며칠 전 유언장은?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유언장은 정신이 또렷할 때 쓰신 진짜 유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은지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엄마를 찾아야 해요.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해요. 재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영이에게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전해줘야지. 변로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더 유효합니다. 고인의 진짜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요. 은지는 할머니의 진짜 유언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엄마에게 달려가서 할머니의 진심을 전해드려야 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그리고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될지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엄마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할머니의 진짜 유언장을 확인한 은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찾아서 할머니의 진심을 전해드려야 했거든요. 아빠와 함께 엄마가 있을 만한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교회, 평소 엄마가 자주 가던 카페까지 모두 뒤져봤지만 미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엄마가 대체 어디 계신 걸까? 은지가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재훈도 걱정이 됐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불안했거든요. 그때 은지가 문득 떠올린 게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엄마가 잠깐 언급했던 요양보호센터 이야기였죠. 엄마가 자원봉사를 해보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빠, 혹시 시외에 있는 요양보호센터는 어떨까요? 엄마가 전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곳이 있어요. 재훈이 그제야 기억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엄마가 노인분들을 돕고 싶다고 했었지. 은지는 급히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의 요양보호센터가 몇 곳 나왔죠. 여기부터 찾아볼까요? 은지가 첫 번째 센터의 주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급히 차를 타고 첫 번째 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미영이 없었죠. 두 번째, 세 번째 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여기에 계실까? 재훈이 의심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꼭 찾아야 한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네 번째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은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앞 작은 정원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엄마. 은지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미영은 딸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며칠 보지 못한 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웠죠. 은지야, 여기까지 어떻게? 미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엄마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미안해? 은지가 뭘 잘못했다고. 미영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도 다가와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만에 본 부인의 모습이 많이 야위어 보였거든요. 미영아, 집에 가자. 할 얘기가 있어.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받은 모든 상처들이 유언장으로 인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죠. 엄마, 할머니가 진짜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유언장? 미영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은지는 가방에서 할머니의 손글씨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정신이 또렷할 때 쓰신 거예요. 며칠 전 유언장은 병 때문에 쓰신 거라고 하셨어요. 미영은 유언장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의 정갈한 글씨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미영이는 30년 동안 나를 정성껏 모셨다. 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정성을 알고 계셨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내가 미영이에게 얼마나 매정하게 굴었는지 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받은 모든 상처들이 한순간에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미영이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미영은 더 이상 유언장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가 정말 이런 마음이셨구나. 미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은지도 엄마와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대요. 망상 증세 때문에 엄마를 의심하셨던 거예요. 미영은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순이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차가운 태도까지 모두 병 때문이었던 것이죠. 엄마는 억울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다 아셨어요. 은지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엄마를 찾아줘서 고마워. 재훈도 다가와서 미영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내가 어머니 편만 들어서 너를 믿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미영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영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은지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요양보호센터의 할머니들이 멀리서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자원봉사를 하며 만난 할머니들이었죠. 미영 씨, 가족이 찾아왔네. 한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잠깐 인사드리고 갈게요. 미영이 할머니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웠어요, 미영 씨. 덕분에 며칠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할머니들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할머니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족과 함께 센터를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유언장을 품에 안고서 말이죠. 차 안에서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됐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은지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며칠 만에 보는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순이 늘 앉아 계시던 안락의자, 거실 탁자 위의 돋보기,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엄마, 물 한 잔 드릴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미영이 소파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재호는 거실 한쪽에 서서 어색해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부인에게 제대로 사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의 진짜 유언장을 보고 나서야 그동안 미영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깨달았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재훈이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어머니 편만 들어서 너를 한 번도 제대로 믿어주지 못해서.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 어머니를 모시면서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게 제일 서러웠어요. 이제 알겠어. 어머니가 병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도, 속으론 너에게 고마워하셨다는 것도.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는 부모님의 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의 병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와서 미영과 대화하려고 노력했고, 은지는 엄마에게 더욱 다정하게 굴었죠. 하지만 미영의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0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정순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죠. 엄마, 할머니 기일 제사 어떻게 할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정순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거든요. 정성스럽게 준비하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미영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기일 전날 미영은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갈비찜을 만들기 위해 정성껏 양념을 재웠죠. 그리고 정순이 맛있다고 하셨던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무쳤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지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그럼 나물 좀 도와줄래? 미영이 딸과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재훈도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촛불을 준비하며 정성을 다했죠. 기일 당일 저녁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미영이 정성껏 만든 갈비찜이 제사상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갖가지 나물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정순의 영정 앞에 촛불이 켜지고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일이에요. 은지가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정순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미영도 깊은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말했죠. 어머니,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 이제 내려놓을게요. 어머니 진심을 이제야 알았어요. 제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영이 만든 갈비찜과 나물들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밥 먹네. 재훈이 감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할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은지가 할머니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정순의 진심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엄마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은지가 한 젓가락 맛보고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맛이야. 미영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은지는 할머니 영정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죠. 할머니, 이젠 엄마를 좀 사랑해 주세요. 엄마가 할머니를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지 이제 다 알았잖아요.
미영은 딸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순의 영정을 바라보니 이제는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이제 오해도 다 풀렸으니까요. 미영이 영정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함께 보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는 서로 더 많이 얘기하자. 재훈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라도 새로 시작하면 되죠.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유언장을 찾아낸 덕분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거든요. 늦은 밤 미영은 정순의 방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텅 빈 방이었지만 정순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30년 동안 부족한 며느리였지만 정성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이제 어머니 마음도 알겠고 저도 마음 놓고 어머니를 그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은 방문을 조용히 닫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그날 밤 미영의 꿈에는 정순이 나타났습니다.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미영의 손을 잡았죠. 미영아,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꿈에서 깨어난 미영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죠. 새벽이 밝아오면서 미영은 부엌으로 나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순의 빈자리는 아직 컸지만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오해와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해 준 것이죠.